토론 시간 얼마나 쓰시나요? 쓰고 싶은 대로 쓰죠. 아니, 4시에 끝난다고 일정이 나와 있어서 여러분들 다 바쁘실 텐데 10분 이내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평소에 제가 궁금했던 것들을 한번 직접 김영국 대표님께 여쭤보고 싶어서 질문 3개를 준비했는데 10분 이내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서울경찰서에 근무하는 김민정 변호사라고 하고 법학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 누구냐 이렇게 하실까봐 걱정이 돼서 열심히 공부하고 왔는데요. 우선 올해가 대한민국 정전선언 70년인 올해 대한민국의 안보와 주변국들의 위협 그리고 이에 대한 한국의 과제에 대해서 함께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사단법인 물망조 전쟁범죄조사위원회 및 사단법인 6.25 공원 국민운동본부 그리고 발제자이신 지혜는 김영국 대표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953년 7월 27일 유엔 사령부에 의해서 정전협정에 이르게 된 지 70년이 흐른 현재에도 대한민국은 여전히 전쟁이 종식되지 않은 상태로 남한과 북한의 충돌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으며 또한 전쟁 발발 당시의 주변국들의 위협은 사실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에 발제자님께 정전협정의 과제 그리고 한반도 주변의 안보 현실에 대응한 대한민국의 과제 등 제가 평소 고민 중인 3가지 질문을 여쭙고 그에 대한 발제자님의 의견을 꼭 듣고 싶습니다. 우선 정전협정문 이게 이제 교육력을 상실한 게 아닌가라는 논의인데요. 정전협정문은 표에서 간단하게 목차만 넣었는데 뒤에 자료집 관련 자료 1에 전문이 나와 있으니까 돌아가셔서 자세히 읽어보시면 됩니다. 53년 7월 27일에 아래와 같이 협정문이 체결되었는데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여기 서명자에는 대한민국이 빠져 있습니다. 이렇게 정전협정을 서명한 당사자의 남한이 제외되었기 때문에 북한은 여전히 남한을 정전협정의 당사자로 볼 수 없다고 하면서 정전체제 종료 등 평화협정에서 남한의 당사자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전협정의 서명자와 조약 당사자는 구별되어야 한다는 견해도 있으며 정전협정의 당사자성과 평화협상의 주체가 필연적으로 연결되는 것도 아니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또한 91년 남북기본 합의서 5조에 따르더라도 남한의 정전 상황에서 남한의 당사자로서의 역할도 부인할 수 없다라고 봐야 합니다. 사실 94년 4월 북한은 군사정전위원회에서 북측 대표를 일방적으로 설수하는 등 군사정전위원회와 중립국 감독위원회 등 정전협정에 규정된 여러 기구들의 기능을 거의 상실시켰습니다. 이와 같이 정전협정은 사실상 규범력을 상실하였으며 언제 다시 전시 상황이 발생할지 모른다는 불안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남북분단은 지정학적 여건 및 2차 세계대전 이후 해계분리 쟁탈전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북한 자체의 위협뿐만이 아니라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한반도 주변국의 정치 및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의 핵 사용 가능성, 시진핑 주석 3연임 확정, 중국의 대만에 대한 공세, 격화하는 미중 경쟁, 미국 지역은행의 뱅크런과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불안정, 글로벌 팬데믹, 유가와 식량 등 원자재 가격의 급등, 핵 협상에 실패한 이란의 핵실험, 북한의 지속적인 미사일 실험, 대한민국의 유엔 안보리 비상임 회원국 결정 등 이런 여러 환경들을 고려해야 하며 특히나 발제자님께서 검토하신 바와 같이 최근 시진핑 주석 독주 체제 하에서 중국의 해양 영토 확장 움직임을 우리는 좀 더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3번으로 가서 35페이지입니다. 북한의 위협과 대한민국의 안보인데요. 유엔은 대북 제재를 통해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포기하도록 유도하고 있지만 사실상 그 효과는 불분명해 보입니다. 그럼에도 한국이 이번에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이 된 만큼 북한에 대한 제재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지속해 나갈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ICM 시험 발사 그리고 최근에 실패로 끝난 군사 정찰 위성 1호 발사를 하는 등 지속적으로 핵실험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남한과 국제사회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지향하고 있지만
북한으로서는 이미 상당한 양을 보유하고 있는 핵을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확고한 의지는 분명해 보입니다. 또한 북한 문제에 대한 미국의 우선순위 약화 등 북한의 비핵화라는 목표 자체가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우므로 오히려 남한 내에 전술핵 재배치를 요구하거나 남한에서도 핵을 보유해야 한다, 이런 여론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즉 미국의 동맹국이 핵 공격을 받으면 미국이 가진 미사일 방어 체계 등을 동원하여 보호해준다는 미국의 확장 억제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을 갖고 우리 남한 스스로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는 자체 핵무장 찬성 의견이 최근에 56%가 넘는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이게 제 첫 번째 질문은 북한 핵 억제를 위한 전략으로 남한의 자체 핵무장 전략이 적절한 우리의 전략인지, 그리고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서 김영록 대표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4번 목차로 가서 중국의 위협과 한반도의 해안입니다. 2013년 1월 중국 주석에 취임한 시진핑은 대북 외교 정책을 전환하였고 또 차이니즈 드림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중국 건국 100주년이 되는 2049년까지 대만 통일을 공언한 바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2027년까지 아직 얼마 남지도 않은 때까지 무력 침공에 의한 대만 통일을 시사한 바도 있습니다. 또 시진핑은 잠수함 증강 및 항공모함 도입을 추진 중이며 조선 등 해양 관련 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고 진주 목걸이 전략을 추진하고 있고 설명해 주신 바와 같이 구단선 선언을 해서 남중국해의 85%를 자신의 영해라고 주장하고 있고 또 서해 공정이 노골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중국이 제로 감압 정책의 부작용, 경제 성장률 하락, 실업 증가 등 중국 내 경제 성장의 정체 및 둔화로 인한 위기를 과도한 안보 담론과 사회 통제로 대응하려는 시도를 보인다고 분석하기도 합니다. 이에 대하여 2022년 미국 국가안보전략소와 국방전략서에서는 미국이 중국을 가장 중대한 지정학적 도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중 경쟁의 심화 속에서 대한민국은 제일 무역 상대국이며 수출 상대국인 중국과의 관계를 저버릴 수도 없고 또 한미 동맹 관계를 모두 고려해서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와 안정이라는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서 현명한 전략 선택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시기라고 할 것입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여러 행보를 하자 이에 대해서 중국과의 관계를 우려하면서 이를 비판하는 국내 여론 또한 상당합니다. 실제 중국은 노골적으로 대한민국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에 두 번째 제 질문은 이런 남북 대치 상황에서 한미동맹을 무시할 수 없는 대한민국이 취할 수 있는 대중국 외교 전략에 대해서 대표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의 과제입니다. 대한민국은 헌법 제4조에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대한민국이 통일을 지향하는 것은 헌법적 책무이며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강대국들의 도움 없이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2023년 현재 이제는 남북한이 하나의 나라였음을 경험한 인구도 전체 인구 중에서 소수가 되었습니다. 북한의 계속되는 핵실험 등으로 북한의 반감을 가지거나 무관심한 세대들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남한 자체의 경제적인 난관, 예컨대 계속되는 경기 둔화, 인플레이션 지속, 실물경제 위축으로 인한 실업 증가, 에너지 위기, 금리 인상, 가계부채 등 부동산 위축 등 나살기도 바쁜데 무슨 북한이냐, 이렇게 북한에 관심을 기울일 여력조차 없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 북한 김정은 체제가 붕괴된다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그리고 어느 정도 북한에 개입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우리 내부의 여론 자체가 갈리고 있습니다. 이에 마지막 질문은 대한민국이 정말 통일을 이루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평화로운 분단체제의 존속을 선택해야 할지 발제자님의 의견을 듣고 싶고, 이런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서 여기 계신 우리 시민단체 분들과 함께 어떻게 우리는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사님, 세 가지 질문을 좀 해주시죠. 세 가지가 아니고요. 30가지 되시는 거니까 저한테
저한테 마치 질문하시는 것 같지만 우리 국민 전체한테 하시는 질문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 우선 두 분이 저보다 훨씬 공부 좀 많이 하시고 굉장히 깊이 있게 공부해 주시고 오늘 토론 자료를 가져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제가 이렇게 막 발전한 거에 대해서 많은 해답을 두 분 토론자가 말씀 준비하신 자료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또 여러 기고문을 통해서 많이 답을 이미 얻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지금 우리 박사님께서 해주신 거는 제가 정전회담의 미완 과제, 그러니까 정치회담을 통해서 평화 구조를 만드는 일을 이제 하기 위해서 제네바 회담이 됐는데 그것이 한국이 굉장히 완고한 플레이어로서 그 말썽만 피고 힘도 안 나는 나라로 찍혀갖고 이 서방 동맹국 사이에서도 막 이렇게 따돌림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타협을 할 수밖에 없었던 월남이 그렇게 숙자없이 있는 케이스를 우리 신 박사님이 자세하게 자료로 준비해서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린 거는 시간 제약상 좀 부족하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자료를 좀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왜 종전선언이나 북한하고 미국이 소위 평화회담이라는 걸 하기 위해서 둘이 만나는 걸 왜 그렇게 극도로 저희들이 예민한지, 왜 반대할 수밖에 없는지를 거기서 유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희가 이제 한반도에서 안정과 항구적인 평화 체제 구축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여러 가지 방법을 그동안 정권이 바뀔 때만 많이 해왔습니다. 김대중 정부에서는 리컨실레이션이라는 단어를 썼고 화해, 그래서 도발 불용 그러나 화해 협력 이렇게 한 적도 있고 저도 이제 직접 했지만 협상을 통해서 기브앤테이크를 하기 위해서 북한의 에너지 구축을 해주는 작업도 해봤고 또 남북 기본 합의가 그 전에 있었고 남북 기본 합의를 통해서 사회 문제도 약간 애매하게 또 이제 건드려지고 이런 것이 있었고 그다음에 7.4 공동성명이 있었고요. 박정희 대통령이 여러 가지 트라이를 안 한 게 없습니다. 전두환 정부 시절에도 북한하고 협상을 하려고 했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 수구 세력들이 평화를 모르자고 전쟁광들이라고 욕하는데 이 수구 전쟁광 세력들이 협상을 안 하려고 한 겁니다. 역사를 쭉 보면 53년, 52년부터도 전쟁하면서도 따로 정복하는 세력들끼리 따로 협상도 하고 또 싸우기도 하고 공작도 하고 그러면서 싸움과 대화가 계속 이제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평화 체제를 그러면 북한하고 우리가 전쟁을 해서 북한을 정복해서 무너뜨린다고 이제 수백만이 죽을지 수십만이 죽을지 모르지만 그런 모험주의를 안 하고 우리가 합리적으로 우리와 같은 대한민국과 같은 자유를 누리고 우리와 같은 번영을 동시에 우리 동포들도 누릴 수 있는 이게 정의라고 생각하면요 이걸 해야 되는 게 우리 국민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휴전에서 평화협정이 안 됐고 아직 대한민국 완성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모든 답 우리 김민정 변호사님이 해주신 답을 한마디로 하면 우리의 의무는 끝나지 않았다. 정전은 평화로 이제 이행되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 할 의무는 아직도 그대로 남았다. 다만 우리가 70년 동안 우리의 힘을 비축할 기회를 제가 마지막 말씀드리면 아까도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지만 한 사람이 잘 살고 한 사람이 못 살아요. 한 사람은 깡패야. 그냥 독재라고 남을 때려고 이겨야지 먹고 살 수 있는 세력이 있고 하나는 곱게 공부 잘하고 얌전하게 해서 저축하고 물건 팔고 해서 이제 잘 사는 사촌이 있어요. 근데 그거 못 뺏어 먹어서 안다. 평화 체제가
평화가 두 가지로 저는 유지가 된다고 봅니다. 하나는 힘이 있어야 된다. 아까 전력 얘기했는데 힘이 있어야지 사실은 평화협정이든 휴전협정이든 뭐든지 지금 평화가 유지되고 있는 건 우리가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 힘 플러스 미군과 동맹국들이 우리를 받쳐주고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을 안 겪고 있는 거지 힘이 없어 벌써 뭔가 일어났죠. 이제 두 번째는 국민들의 인식과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오래간만에 우리 국가를 부르면서 하나님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오래간만에 이제 또 했는데요. 얼마나 저희가 어려운 지금 죽음의 조야 차장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고 죽음의 조에서 우리가 이렇게 번영된 세계 탑 선진국으로 왔는데요.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맞죠. 그런데 우리만 잘 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저는 정의가 프리베일하는 대한민국에 그래서 통일을 바라봐야 된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북한 동포도 우리가 같은 삶을 서로 구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그렇게 막 마약에 찌들고 가난과 그다음에 허기와 질병에 찌들어서 정신과 육체를 다 지금 손상돼가고 있는 같은 동포 민족 사촌인데 그거를 언제까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건 한계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원하든 원치 않아든 그런 분들을 돌볼 수밖에 없는 상황을 온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하고 싸운다 해도 이게 세계 역사를 보면 허틀랜드와 린랜드 사이에 갈등은 늘 있습니다. 해양과 대륙. 그러면 저희는 해양과 대륙을 양쪽을 활용할 수 있는 특수한 민족과 특수한 재능을 가진 그 단위가 돼요. 근데 제가 아까 지도에서 보여드린 우리가 대륙을 엄청나게 활용할 수 있죠. 북한하고 경제 통합이 되면 이제 대륙의 모든 물자가 반도로 흘러내려서 반도가 그 활용해서 나갈 수 있고 또 저희들 입장에서 저희 산업 입장에서도 서플라이 체인이 상당 부분 해결되고 또 북한 입장에서는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경제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비전을 우리 국민들이 다 공유해야 된다. 핵 문제 이제 우리의 핵가진 문제 말씀드리면요. 저는 현실적으로 핵을 우리가 갖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핵에 관련된 기술, 탑 기술들 우리가 우선 원자력 발전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고요. 그러면 생태계가 있잖아요. 산업적 생태계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핵연료 처리를 위한 기술을 빨리 우리가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핵연료 지금 원자력 발전소 반대하는 사람 툭하면 꺼지거든요. 이게 핵 폐기물 얘기를 원자력 이제 유스트 퓨어를 얘기하는데요. 그거를 이렇게 계속 시간만 끌 게 아니고 처리 문제에 대해서 결단을 내려야 되고요. 세 번째는 핵융합이라는 이제 새로운 미래 에너지. 우리가 이런 기술을 완전히 그 에너지에 관한 기술에 대해서는 세계적으로 가야 되고요. 두 번째 북한을 억제하기 위해서 저는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미사일을 엄청나게 많이 우리가 생산하고 실험하고 배치하고 있어야 된다고. 뭐 우리를 건드리면 미사일 수십 현무가 수십 개 날아가서 그냥 핵무기 이상으로 그냥 다 주고. 그러니까 핵대 핵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핵대 비핵으로 압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신 국민들이 세금을 좀 많이 내주셔야 네, 감사합니다. 예, 질문 받겠습니다. 예. 저 마이크. 앉아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다. 네. 대한민국 재앙경호회 부회장 김병덕입니다. 오늘 대한민국은 안전한가 이런 세미나를 개최해 주신 주최 측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발제를 해주신 우리 대사님 그리고 또 토론 신희섭
박사님, 그다음에 김민정 박사님 아주 참 내용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제 우리 신희석 박사님께서 우리나라와 사정이 비슷한 베트남의 사례를 들어서 아주 이해하기 쉽게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김민정 변호사님 질문은 우리 국민 대다수 국민들이 지금 궁금해하는 사항들을 정말 찍어서 질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방금 발제자님께서 잘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가장 현실적으로 이게 피부에 닿고 있는 두 번째 질문, 남북 대치 상황 하에서 한미 동맹을 무시할 수 없는 대한민국이 취할 수 있는 대중국 외교 전략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사실 가장 바람직한 부분은 우리 대다수 국민들이 미국과 일본 사이에서 절묘하게 균형을 이루는 외교 전략이 필요하다. 이것이 이제 정답이겠죠. 누구나 생각하는. 그러나 현재 저희들 대다수 국민들이 약간 좀 우려를 하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조금 미국 쪽에 치우쳐서 대중국 외교 전략이 조금 해서 우리 수출 전략에도 차질이 발생되고 있지 않느냐. 현 정부에서 약간 미국 쪽에 조금 경사된 전략 외교 정책으로서 중국과 소원해지지 않느냐, 이걸 솔직하게 우려하는 국민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답은 안 한 거거든요. 양쪽에 균형된 외교 정책을 가야 된다 이런 건데 어떻게 하면은 물론 외교 당국자나 대통령님께서 취해야 될 스탠스지만은 어떻게 가야 된다고 좀 말씀하시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좀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김민정 변호사님이 해주신 질문도 답을 일부러 안 드리거나 못한 것 같은데요. 다시 또 네. 제가 생각하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그럴까요? 좀 기다려. 네. 그럼 여기 박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전 이동복이라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제 금년 나이가 86입니다. 그런 처지에 이런 자리에서 이런 참 여러분들이 국세를 논하는 자리에 제가 끼어서 이런저런 중언부언하는 것이 적절한 것이냐 하는 데 대한 자부의 생각은 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제가 일생에 거의 5분의 4를 여러분이 지금 걱정하시는 그 문제를 가지고 참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살아온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오늘 대한민국의 안전 문제를 가지고 참 우리 김 대사께서 발제하시고 두 분이 토론하시는 말씀을 듣고 굉장한 좌절감을 느낍니다. 왜 좌절감을 느끼느냐? 이런 차원에서 한두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감히 손을 들었는데, 특히 이제 제가 이제 오늘 김민정 변호사님 말씀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지금 보니까 김민정 변호사님이 서울시 경찰청하고 같이 일을 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런 입장에 계신 분이 가령 지금 세 가지 문제를 제기하는데 굉장히 제3자적인 입장에서 그 문제를 제기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성격의 문제를 그렇게 제기하시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의문이 생겼는데, 그러나 그 차원을 벗어나서 우리 김 변호사님께서 제기하신 세 가지 문제 가운데서 한두 가지는 제가 좀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이 혹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김 변호사님께서 휴전협정의 조인 서명자 문제를 가지고 의문을 제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문제는 제가 1990년
몇 년인가 1900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남북 간에 이 문제를 가지고 엄청난 논쟁이 있었고, 그 자리에서 제가 지금 요즘 다시 그 복귀가 보도되는데 김영철이라는 자를 상대로 해서 사실은 그 논쟁을 했고, 북한이 여기서 접고 들어간 문제를 이제 바로 이제 문제를 제기하시는데요. 이런 겁니다. 그때 남북 소위 이 기본 합의서 문제를 논의하는데,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이슈 하나가 현 휴전 협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큰 이슈였고, 이 문제를 가지고 북한에서 사실은 우리하고 대화를 안 하려고 그래요. 왜 대화를 안 하려고 그러니까 휴전협정에 서명하지 않은 당사자가 아니라 그런 남한을 상대로 해서 이 통화 문제를 논의할 수가 없다, 이런 입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반론을 폈습니다. 휴전협정은 6.25 전쟁의 이 사령관 간의 협정이에요. 그런데 이 6.25 전쟁은 남쪽은 대한민국군과 참전 16개 유엔 회원국군이 그 1950년 7월 4일인가요? 그 유엔 안전보장이사의 결의에서 통합된 유엔군 사령부 하에 그 통합된 지휘 체계를 가지고 그 전쟁을 수행을 했어요. 그리고 바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이 통합된 유엔군 사령부의 지휘관은 미국이 공급한다, 이렇게 결의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정전협정은 당연히 한쪽의 그 지휘 체계를 대표하는 지휘관이 서명을 하게 돼 있고, 바로 그런 입장에 입각해서 유엔군 사령관을 겸하고 있던 마크 클라크 그 미군 사령관 육군대장이 서명한 거예요. 참전 그 유엔 회원국 16개국 가운데 어느 다른 나라도 서명하지 않았고, 물론 대한민국도 서명하지 않았고, 또 대한민국이 서명하지 않은 과정에서는 가령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여러 가지 그 다른 고려 때문에 그 휴전협정이 조인되는 데 대해서 찬성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 그 최덕신 이 대표를 회담에서 철수시켰던 일은 있지만은, 회담에서 철수시켰던 것과 휴전협정에 서명하는 문제는 전혀 별개의 문제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휴전협정의 서명과는 당연히 그 유엔군을 대표하는 유엔군 사령관이 하게 돼 있고, 반면 공산군 측은 북한군과 중공군이 지휘체계가 통합이 안 됐어요. 통합이 안 됐기 때문에 통합이 안 됐던 이 군의 지휘관들이 따로 나와서 서명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 한국이 서명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과 그 유엔군 측의 대표군과는 엄격히 구분돼서 별개의 문제다 하는 걸 가지고 그 당시 김영철이죠. 그자하고 논의해서 그자들이 거기서 이 승복을 하고 물러섰기 때문에 남북 기본합의서가 합의됐고, 남북 기본합의서에 입각한 부속합의서 중 군사분과 분야 부속 합의에서 이제 휴전협정 문제와 휴전선 문제, 소위 그가 다뤄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 당시에 남북 회담에서 북한을 상대로 해서 우리가 그 문제를 가지고 북한을 승복시켰던 문제가 그로부터 몇 년 옵니까? 지금 오늘 여기서 우리 안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는 분위기가 있다 하는 것은 너무나 내가 현실성을 느낄 수 없는 그런 느낌을 느낍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을 납득해 주시길 바랐는데, 그 문제는 그 뒤에도 물론 북한이 이 문제에 대해서 또 계속 이제 이 시비를 걸고 있고, 그런데 그 북한이 시비를 거는 게 아니라 이 문제 가지고는
우리 내부, 이 자유세계 내부에 소위 그 법률을 한다는 분들이 자꾸 그 법률 그 학적 그 차원에서 이 문제 제기를 하는데, 이거는 엄격하게 그 유엔군 내 지휘 체계를 망각하고, 그리고 휴전협정이라는 것이 현지 사령관 간에 그 이루어진 협정이라는 것을 왜 그렇게 그걸 그 인식을 하지 않는지 난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런 점에서 이 문제는 좀 김 변호사께서 오늘 제가 설명드릴 말씀을 좀 납득해 주시기를 아주 간절하게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좀 더 말씀을 드리죠. 통일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김 변호사께서 역시 상당히 제3자적인 차원에서 오늘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 저는 통일 문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젊은 아이들을 상대로 해서 이 문제를 얘기해 보면은 젊은 아이들의 3분의 2는 왜 통일 문제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해요. 지금 우리가 잘 살고 있고 남북은 지금 별개 국가인데 지금 별개 국가 간에 왜 우리가 통일 문제를 제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젊은 아이들의 대다수는 통일이 됐을 경우에 그 부담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이제 지금 젊은 아이들과 아니면 가령 우리가 사회적으로 38주의라고 하는 80년대의 젊은이들하고는 굉장히 통일 문제에 대한 그 견해가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아마 20, 30대 이후에 젊은 아이들하고 이 통일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면은 그 중에 대다수가 통일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이들을 상대로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해도 통일 문제는 너희들이 이제 우리가 죽고 너희들이 죽을 때까지도 너희들 떠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첫째로 북한이 가만 놔두지 않는다. 북한이 지금 존립을 유지하는데 통일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괴롭히지 않으면은 안 된다 하는 그런 어떤 그 obsession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통일 문제 가지고 우리를 물고 놓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혼자서 어떻게 도망을 가느냐? 또 하나는 우리가 수천 년의 어떤 이 전통을 가지고 있는 그 유산을 가지고 있는 한민족이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다. 우리가 해방 이후에 체질을 달리해가지고 체제 경쟁을 수행한 결과 우리가 해방 당시 분단 시에는 우리가 북한에 비해서 굉장히 불리한 입장이었는데도 지금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세계 10위권이라고 운운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통일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 첫째로 앞으로 통일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든지 간에 통일이 되든지 분단과 고착되든지 간에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선배들과 우리들이 피땀으로 이룩해 놓은 성과가 훼손돼서는 안 된다. 절대로 훼손돼서는 안 된다. 또 하나는 우리가 통일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은 첫째로 생각해야 될 것이 북한에 있는 동포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생각해야 된다. 우리가 통일을 이룩한다면은 북한에 있는 동포들이 현재 지지국 상태에서 해방되는 걸 전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통일이 됐을 경우에 통일된 나라의 형편이 이 통일로 인해서 어떤 시너지 효과가 발생해서 대한민국 우리 국민들이 지금 현재 향유하고 있는 것보다 더 나은 상태로 되는 통일이 돼야지, 그렇지 못한 통일을 가령 수용하는 통일이라면 그런 통일은 우리가 선택해서 안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통일이라는 것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통일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하나 비유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은요, 서독이 1949년에 그 이제 동독과 분단돼서 독립을 합니다. 그때 서독의 건국 지역들이 아주 굉장히 고민한 게 와이마르 제재하에서 독일이 그 소위 민주주의에 의해서 현혹이 돼가지고 나치로 갔던 것을 이 사람들이 그 머리에 아주 뿌리칠 수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서독 사람들이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하나는 방어적 민주주의를 생각하고,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존중하지만은 민주주의를 이용해서 민주주의를 저해하거나 파괴하는 세력은 막아야 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통일 문제예요.
그 서독이 헌법을 제정하지 않고 기본법을 라는 명칭을 사용했고, 그 다음에 그 통일과 관련해서 헌법 조항에 두 조항을 둬서 하나는 동독을 흡수하는 통일도 하지만은 통일을 위해서 양도 헌법을 다 철폐하고 새로운 헌법을 제정하는 조항을 뒀던 거예요. 1987년부터 동독이 무너집니다. 그래가 1989년에 가서 서독 안에서 그 헬무트 콜 수상한테 엄청난 정치적 압력이 가해져요. 이 통일 문제에 대해서 서독이 어떤 적극적인 입장을 취해야 된다 하는 그 내부적인 정치적 압력이 가해지니까 콜 수상이 1989년 11월 28일 날 유럽과 독일의 분단 상태를 극복하기 위한 10개 항목이라는 걸 발표합니다. 통일방 아니죠. 이 통일방안은 그해 8월에 노태우 대통령이 발표했던 그 민족 공동체 통일방안과 내용이 아주 비슷해요. 그런데 콜 수상이 이 통일방안을 발표하면서 조건을 붙입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직접 지금 얘기할 수 없다. 왜냐? 동독이 민주화가 먼저 돼야만 우리는 이 통일방안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다. 그러니까 동독의 민주화는 뭐냐? 동독에서 복수의 정당이 참가하는, 자유롭게 구성된 복수의 정당이 참가하는 선거를 통해서 새 정부가 만들어져야 된다 하는 걸 조건으로 내겁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동독이 굉장히 저항을 하죠. 저항을 해도 안 되니까 결국 그 이듬해 3월에 바로 콜 수상이 요구한 선거를 실시했고, 그 선거에서 공산당은 한 자리 숫자 지지밖에 못 얻고 나머지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정당이 78%의 지지를 얻어가지고 로타 디 메시에르라고 하는 그 반공 변호사가 대통령 수상이 되죠. 그러니까 동서양독 간의 통일 협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느냐면은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의 민주화에 대해서 그걸 기본으로 하는 통일 정책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린 지금 통일 문제에 대한 그런 구상이 없어요, 정책이. 이게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아주 최대의 약점입니다. 우리 국민을 결합시키고 우리 국민들로 하여금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기둥이 없어요, 기둥이. 이제 이런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 논의가 좀 있었으면 하는 저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주 이제 그런 부분이 부족한 데다가 김 변호사님께서 통일 문제에 관해서 그렇게 제3자적인 입장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걸 보고 저는 아주 개인적으로 엄청난 좌절감을 느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 이제 세 가지 문제를 김 변호사님께서 얘기했는데 그 두 가지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김 대사께는 죄송스럽지만은 이 플로어에서나마 저 입장에서는 그런 어떤 이 토론을 해볼 수 있겠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한 분 시간이 많이 지나기 때문에 어느 분이 저쪽에 흰 티셔츠 입으신 제일 먼저 손 드신 분께 예. 안녕하세요. 지금 고려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통일가담회장 입장 김혜건입니다. 시간 관계로 짧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70년 동안 진보 보수 정권 망라하고 북한과 숱한 합의를 해왔습니다. 박정희 정부 체결한 7.4 남북 공동선언부터 노태우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그 이후에 체결했던 6.25, 14,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체결했던 판문점 공동선언과 평양 공동선언 등 수많은 체결을 하였으나 이 모두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변호사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을 체결할 경우 과거의 선언들처럼 단순히 정치적 선언에 그치지 않고 체결 이후에도 실제 합의안이 효력을 갖고 영구적으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해야 하며 합의안에는 어떤 내용을 수록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또 북한 또는 제3국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할 경우 북한의 실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적 구속력을 가할 수 있는지 세 분의 전문가님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네, 저는 토론자여서 사실 뭐 제 의견을 여기서 표명할 입장은 아니지만 저는 최대한 객관적으로 이제 토론문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그렇게 질문을 하였고 안 궁금하시겠지만 저 개인적으로 통일법 정책연구회라는 단체 부회장을 4년째 하고 있습니다. 통일을 준비 중이고 이렇게 우려하시는 것처럼 남의 일처럼 제가 바라보는 것은 아니고요. 그 토론문을 근거로 제가 궁금했던 거는 정말 우리 전략이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표님께 그 우리가 공유해야 하는 그 미래, 지금 우리 학생분께서 말씀하신 우리의 미래를 우리는 구상을 해야 되는데 그런 비전에 대해서 저 또한 공감하고 어떻게 우리는 나가야 되고 이렇게 귀중한 시간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오랜 시간 너무 이렇게 집중하셔서 진짜 민망해 죽겠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진짜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는 한 마음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려하시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요. 제가 나름 많이 배우려고 여기 와 있고 또 좋은 말씀 마저 들으면서 많이 배워가겠습니다. 말씀 주신 거 제가 다 적어놨고 또 가서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신 박사님 뭐 답변 있나요? 우리 오늘 질문들 좋은 질문들 잘 들었습니다. 뭐 제가 저도 조금씩 말씀드리자면 이제 아무래도 이런 정제협정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 정제협정과 평화조약의 차이가 법적으로 봤을 때 보통 이제 정제협정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군사 정제협정이나 휴전협정 마찬가지죠. 보통 이제 현지 군 지휘관들이 하기 때문에 여러분 정제협정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 정치주자들이 한 분도 없습니다. 다 이제 그런 이제 뭐 군사령관이라든가 이제 그런 지휘관 자격으로 이제 그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만약 정말 이제 그 제네바에서 뭐그 58년에 있었던 평화 회의에서 뭔가 평화 조약이 정식으로 체결이 됐으면은 뭐 아마 이제 그때는 이제 우리 국가 대표도 나왔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도 보면은 어디까지나 유엔군 사령관 같은 경우는 미국 장군이긴 하지만 어디까지나 유엔군을 대표해서 그 자격을 선언한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성격을 뭐 역시 이제 이런 이제 정전협정 이후에 보통 평화조약이 체결된다.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북한과의 협정을 이제 법적으로 보장하는 걸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좀 늘 예를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공산 국가들 중에서도 그 북한이 악명이 높은 게 대체로 이제 공산권 국가들이 과거에도 보면은 대외 채무 같은 데서 굉장히 엄격하게 그걸 이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좀 이제 일반적인 상식과는 좀 반대일 것 같지만 공산국가들이 제일 그런 빚 같은 거 지면 제일 잘 갚는 이제 나라로 속하기 그런 대외 그런 시민도 이런 걸 굉장히 중시하는 나라들이기 때문에 대체로 그래서 사실은 그 냉전 시기에도 그런 서방의 은행이라든가 기업들이 이런 이제 공산권의 투자를 이제 하길 좋아했었고 또 사실 그런 걸 노리고서 이제 공산권 국가들이 그런 걸 굉장히 철저하게 지켰었는데 북한은 이미 80년대 그런 대외 채무 디폴트 불이행을 선언한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공산권 국가 내에서도 이런 국제 규범이라든가 국제 약속을 안 지키는 나라로 유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최근에 뭐 그런 개성공단 등들 문제가 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북한에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북한과 거래를 할 거면은 그런 법적인 그런 보호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현실적인 그런 상황이라서 물론 이제 뭐 앞으로 북한이 좀 좋은 방향으로 바뀌면 좋겠지만 일단 그런 걸 현실적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운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중국 문제 같은 경우는 역시 더 대사님께서 자세히 말씀하시겠지만 그동안은 뭐 이제 뭐 경미 안중이라고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특히 냉전 이후에 90년대 이후로 우리가 정말 누린 건 다 누렸죠.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 안보는 이제 미국의 도움을 받고 경제적으로는 이제 그 중국 대중 투자라던가 수출을 통해서 이제 그 경제 성장을 이룩하는 이제 그런 이제 구도를 이어왔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그런 상황이 더 오래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요즘 최근에 그런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라는 게 이제 미국 입장에서 더 이상은 이제 그런 이제 이 구도를
국제 관계를 유지 안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그런 지금까지 어떤 70년 동안 경제 성장을 누린 것도 그런 대외 여건이 우리한테 굉장히 유리했기 때문에 냉전 시기 플러스 탈레전 시기였었는데 이제 그게 근본적으로 끝났다는 것을 그런 좋은 시기 끝났다는 걸 의미하는 거라서 좀 그거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아까 저 재앙군이나 김 부회장님이 하신 거 우리 김 변호사님이 제기한 여러분들이 다 이제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질문에 대해서 저도 공통적으로 똑같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에 우리 신 박사님께서 좋든 세월 끝났다, 그죠? 이제 세월 우리가 양쪽으로 덕을 볼 수 있었던 시기가 끝나고 이제 근본적으로 고민해야 될 때다. 제가 그 말씀에 딱 공감합니다. 그거를 전제로 해서 우리가 대미 외교, 대중 외교, 대일본 외교를 생각해야 되는데 저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역시 국민들의 의식과 교육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판단입니다. 국민들의 옳은 판단을 하실 수 있어야 대통령이 됐든 누가 됐든 하는 정책이 힘을 받고 갈 수가 있습니다. 어디로 가든가요. 근데 우리 국민이요 지금 보면 아까 이동복 어르신께서 위원님께서 너무 답답하셔갖고 이제 지금 토론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 40%가 뭐 친북이 됐든 친중이 됐든 국민들 40% 이상이 통일에 나하고 무슨 상관이고 북한이 무슨 전쟁을 해 나하고 무슨 상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또 세대를 떠나서 40%가 넘고 50%가 넘을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중요한 거지 다른 문제는 다 저는 세컨드리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저희가 만약 외교를 할 때 중국하고 어떤 외교를 해야 되느냐? 저는 미국이 우선 우리가 어디 편을 쓴다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미국이 한국의 군사 자산을 스스로 원해서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서 엄청나게 강화시키도록 놔두는 거고 그냥 소극적인 협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지금 남중국해 말라카이부터 남중국해 대만 동중국해 스바이까지 하고 한반도 한국 남북한은 자기 나와버리라고 이미 선언하고 이렇게 해놓고 있는데 그럼 거기다 대고 야 우리랑 그러면 우리가 싸울래 할 수도 없고 야 우리가 옛날에 청나라 원세계 때처럼 니네가 시킨 대로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우리 내부의 힘과 단결을 도모하면서 미국이 싸움을 결국 하든 말든 모든 책임이 미국한테 들어갈 텐데 저는 이제 미국이 싸움을 못할 거라고 보지만 어쨌든 미국이 군사 자산을 한국에 한국과 일본에 많이 써서 하는 게 첫 번째 겁니다. 그러면 중국은 우리를 속국으로 생각하고 막 뒤집고 싶어도 큰 놈이 저렇게 발을 담그고 있으니까 함부로 못하죠. 그리고 우리가 단결돼 있죠. 그게 이제 첫 번째로 저는 중국에 대해서 독립적 자세를 확실히 보이는 게 너희는 우리 못 건드려 라고 보이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가 경제 실익인데요. 경제 실익은 저는 지금 그 미국 사람들이 유럽 사람들하고 협상하면서 디커플링이냐 디리스킹이냐 이렇게 그 개념을 갖고 얘기를 하는데 디커플링은 완전히 찢어지잖아요. 디리스킹은 한쪽의 의존도가 너무 심하니까 의존도를 좀 줄이자 그래서 이제 하프 하는 뜻인데요. 저희들은 디커플링도 안 되고 디리스킹도 안 되고 저희 제1교육 상대국이 중국이고 너무나 많은 지금 전기차 배터리만 봐도 우리가 배터리 세계 1위로 기술력 좋다고 하지만 배터리를 만드는 리튬, 수산화 리튬은 90% 중국에서 가고 우리 무역 적자의 상당 부분이 배터리 신산업이라고 하는 배터리 분야에서 그럴 정도로 중국의 소재를 이미 너무 많이 의탁을 했는데 우리 자신이 지금 이거를 독자적으로 만들거나 다른 나라에서 해오려면 시간이 너무 걸립니다. 그러니까 저는 중국에 투자도 많이 우리가 하고 손해를 보는 한이 있어도 중국이 우리한테 투자를 하게 하고 그래서 중국이 경제적 이익 때문이라도 한국에 함부로 못하게 하는 게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미국이 디커플링하고 우리 편에 서
그래도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블링켄이 지금 왜 갔습니까? 미국도 결국은 블링켄이 왜 가고 제이미 데이먼이 왜 가고 그다음에 앨런 머스크도 갔죠. 애플도 갔죠. 스타벅스도 갔죠. 최근에 빌 게이츠가 가서 또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는 중국하고 상호 투자를 허용하고 우리가 또 자체 실력도 기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두 가지를 다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똘똘 뭉쳐서 군사력과 다낭력을 갖고 있는 거. 그래서 우리가 자주 독립국가로 간다. 우리를 옛날처럼 섞고 생각하고 절대 하지 마라. 이걸 보여줘야 돼. 결의를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경제는 실익으로 가야 된다고. 이게 제 생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상당히 많이 지나가니까 실무자들이 지금 엉덩이가 근질근질한가 봅니다. 프레스센터에서 마진금을 물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우리 통일관하는 재단에서 나오신 고려대학교 학생의 질문에 대해서 우리 이동국 의원님께서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십니다. 네, 그 질문, 아까 학생이 질문한 데 대해서는 아무래도 제가 답변을 해야만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 것이 제가 이제 7.4남북 공동성명을 만드는 데도 참가했고 또 1990년에 이 남북기본합의서 비핵화 공동성명을 만드는데 참가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남북 간에 왜 합의를 해서 이행이 안 되느냐 이걸 질문한 데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는 게 도움이 되겠다 해서 감히 발언권을 신청했습니다. 1947년하고 56년하고 7년 서울의 덕숭에서 미소 공동위원회가 열립니다. 그는 이제 45년 12월 달에 모스크바 3.3의 결정에 의해서 한국의 5년간 신탁 통치하고 5년 동안 신탁 통치하는 동안에 그 행정을 맡을 조선 정부를 만드는데 정부를 어떻게 만드느냐 하는 걸 가지고 미소 공동위원회가 되는데 깨집니다. 왜 깨지느냐? 조선 정부를 만드는데 거기에 참가할 사람을 어떻게 하느냐 문제를 가지고 미국과 소련이 의견이 달라져요. 미국은 모든 사람이 다 참여하도록 하자. 소련은 모스크바 3.3의 결정에 찬성한 정당 단체 사람들 개인들만 참여시키자. 그런데 모스크바 3.3의 결정에 찬성한 단체는 공산당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산당만 참여시키자. 이렇게 되니까 합의가 안 되잖아요. 그게 깨졌단 말이에요. 그 깨지고 나서 소련의 스티코프 대장이 평양으로 돌아가기 앞서서 하지 미군 사령관한테 이방 와가지고 소련의 입장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 미국과 조선반도는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있어서 조선반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미국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지만은 소련은 조선반도와 육지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조선반도에 반소적인 국가나 정부가 수립돼서는 안 된다. 그런데 모스크바 3.3의 결정에 반대한 단체들은 전부 반소적이니까 이 사람들은 참여시킬 수 없다 이러고 갔어요. 그것 때문에 미소공동위원회가 깨집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미국이 한국의 독립 문제를 유엔으로 가져갔고 유엔에서 이제 결의해가지고 이제 남쪽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고 이제 그렇게 돼서 이제 분단이 됐는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기억해 둘 게 이 북한의 그때 소련의 입장은 그 뒤에 북한에 의해서 그대로 승계가 되는데 그건 뭐냐면 1917년 소련 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레닌이 국제공산주의 운동을 시작하면서 세웠던 전술이 있어요. 통일전선 전술이다. 통일전선 전술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공격하는데 상대방을 분열시켜서 와해시켜가지고 상대방을 먹는다 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일반되게 오늘까지도 북한은 그 전술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북 간에 이제 1972년에
남북 그 적시자 회담이 성사되고 남북 조절위원회가 성사돼서 남북 공동선언을 하죠. 7사 남북 공동선언하는데 여기 이제 그 합의하려고 그 과정에서도 북한은 이에 따라서 전제 조건이라는 걸 내놔요. 전제 조건은 상대편이 들을 수 없는 일방적인 조건을 내놓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어떤 조건이 나왔느냐면은 소위 통일 3원칙, 민족 단결, 자주 민족 단결, 평화 이 3원칙을 받아들여야만 어떤 거든지 합의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실무자들은 그걸 받아들일 수 없다고 그랬죠. 왜 그러냐면은 그 민족 단결, 평화, 자주 통일 이 세 원칙은 바꿔 말하면은 미군이 철수하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에서 공산주의 반대하는 정책이 폐지돼야 된다 하는 게 그 조건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이걸 받아들이지 않고 그 문안을 받아들이면 그 뒤에도 북한이 그걸 이행하라 이래가지고 이걸 조건으로 삼아가지고 아무런 합의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적을 했어요. 그건 뭐 여러 가지 그 연구의 결과인데 그런데 그 당시에 72년에 정치 정세가 어떻게 되느냐면은 당시 이우락 부장이 유신개헌을 추진한대요. 이 유신개헌을 위한 정치적 명분으로 남북관계 돌파구를 이 사람들이 정부에서 필요로 하기 때문에 7사 남북공동성명의 그 3원칙을 넣어가지고 합의를 해버렸어요. 그럼 아주 이 신문자들이 반대를 그렇게 하는데도 그런 결과로 그 뒤에 남북 대화는 어떤 대화도 성사가 될 수가 없어요. 성사가 되더라도 그 성사되는 남북 합의에는 꼭 3원칙이 재확인입니다. 재확인 되면은 그 원칙을 이해하는 게 또 전제 조건이 돼가지고 다른 합의가 안 돼요. 실천이 안 되고 이런 악순환이 오늘까지도 되풀이되고 있는 거예요. 가령 최근에 핵 문제를 가지고 문재인 정권 때 무슨 이제 김정은이가 무슨 뭘 합의했다는데 김정은이가 내놓은 조건이 두 가지가 있어요. 북한에 대한 침략, 이 정책이 폐지가 되고 북한의 안전에 대한 위협이 제거돼야 된다. 이게 두 가지 전제 조건이에요. 이 두 가지 전제 조건은 뭘 말하냐? 주한미군이 철수하고 남북 한미 안보 상호 방위 안보 체제가 해제돼야 된다는 게 조건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지금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그 미국이 발을 뽑는 바람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주장하던 것이 이루어지지는 않은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런 것이 계속된다는 것은 북한에 처해 있는 내외 여건에도 불구하고 1917년에 레닌이 만들었던 통일전선 전술을 지금도 계속해서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남북 간에는 적어도 이런 북한의 입장이 고수되는 한 회담을 해도 회담은 성과가 없을 것이다 하는 것이 이미 사전에 이야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남북 간의 문제를 달아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한 상태에서는 남북 간의 어떤 대화에 우리가 그렇게 연연할 것이 아니라 대화 외의 방법으로 북한이 이러한 입장을 포기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정책을 우리가 개발해서 추진해야 된다는 절대적인 필요성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아서 지금 다음 여기 또 쓰는 뭐가 있나 봅니다. 그래서 빨리 끝내달라고 하는데 이동국 의원님께서 귀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남북 상호 서로가 대화로서 안 된다는 건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김정은이도 지난 3월 1일 미국에서 시어먼 민주당 의원이 한반도 평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21년도에 3명이 공동 발의했는데 소위원회 문턱도 올라가지 못했던 법안을 다시 만들어서 발의를 했습니다. 무려 20명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고 민주당, 공화당 의원이 다 참여를 했습니다.
아마도 자본주의는 돈이 약이다라고 생각했는지 여러 가지 로비를 통해서 그 방법이 가장 지름길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세미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세환